비몽하고 애국가가 나오는데 뭉클하긴 하네요. 하는데 그 영국의 민요사는 올드랭 사인, 우리나라의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인데 왜 저걸 공영방송에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굉장히 애잔하고 우리나라 그 아리랑 같은 노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올드랭 사인을 애국가 쓰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약소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안익태가 친일 작곡가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잘 연주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안익태가 뭐 적극적으로 친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작곡도 일본 하긴 했지만은 그건 진짜 강요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예술활동한 사람이 뭐 전시회나 뭐 국전이라고 옛날에 국전이나 이 사람들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와서 연주하나 그러면 연주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예술활동 못 하는 거죠. 그런 공적인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거의 혼자 집에서 음악 지어놓고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폄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잠시 들었고, 우리가 역사를, 저도 이제 문화재도 하지만 문화재를 하는 이유는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해서 문화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재가 역사에 증거 자료지 않습니까? 역사 뭐 우리 옛날에 뭐 단군 할아버지는 저 어디 서해까지 가서 정복하고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자료가 없으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역사를,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익태 애국가를 거꾸로 흔들어 보면은 사실은 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안익태 애국가 뭐 거꾸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들어보십시오. 원곡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뭐 그냥 실험 소리 했고요. 저는 매일경제에 입사해서 저는 대학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는 경영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았고, 근데 그쪽으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 이런 고미술, 뭐 쉽게 얘기하면 골동품입니다. 골동품에 약간 좀 빠져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골동품만 보면 재미가 없죠.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지금 구닥다리 같은 데서 붙고 앉아있다, 뭐 TV 뭐 진품 명품쇼 그런 거 딱 나오면 젊은 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재밌고, 그게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학자들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술적인 관점이나 뭐 미적인 관점에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시도하는 게 우리 이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관의 국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무자, 안일 무자, 관에 관이, 머리 쓰는 관이 있잖아요. 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타이틀이 없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타이틀이라는 거는 국보나 보물, 국가에서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벼슬을 주듯이 그렇게 이제 그 타이틀을 주는데, 그런 타이틀이 없는데 사실은 그 타이틀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그런 국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데 제가 박물관을 뒤지고 찾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자적 입장에서야 뭐 국민들이 알든 말든 관심 없는데, 저는 이제 또 언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도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찾아내고 이런 게 많거든요. 많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뭐 지질자에 중간에 처박혀있는데 그게 국민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걸 당신들은 왜 처먹고, 당신들만 이렇게 연구하고 갖고 있느냐. 당신 것들도 아닌데. 단적인 예로 보면, 70년대에 스카탑이, 경주에 가면 스카탑 있잖아요. 저기, 다볼타 맞을 때네. 근데 그게 너무 낡아서 이렇게 기울기 뚱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거고, 70년대에, 그 경주 불국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스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도굴 분들이 스카탑을 도굴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밤에. 물론 이제 스님도 일본 자겠지만 또 스님 일본은 또 뭐 끼어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간 크게 이렇게 기중기를 들고 와가지고 스카탑을 허물다가 이게 돌이 너무 무겁고 이러니까 두 번이나 그거 내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처음에는 시도만 하다 갔고 두 번째는 하다가 일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발견하고 이제 정부에서 시급히 수리보수를 해라 해가지고 스카탑을 수리하다가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죠. 해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인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구중강 대다라이경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서류 뭉쳐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무구중강 대다라이경이 나와가지고 바깥 뒤집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 1위 목판 인쇄물이잖아요. 첫 번째 목판 인쇄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박물관 학예사들이 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뭉쳐가지고 박물관 수장을 집 나와버렸습니다. 그 한참 지나 90년대 지나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언론에서 모 기자가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좀 은퇴하시고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그 사실을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거를 언론에 대해서 특별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전세계 목판 인쇄물 1호라는데 아직까지 발굴해가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창고에 처박아놓고 썩어 문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학예사들 이야기도 일리 있는 게 손대면 무조건 일단은 훼손된다는 거죠. 손대면. 그 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 그 목판 인쇄물 1호로 세계 1호라고 그래놓고 떠들어놓고 지금 왜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학예사는 한 가지를 망각했는 게 뭔가 하면 그 자기들 갖고 있고 자기들이 연구용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그 가서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향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이 고미술을 접근할 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합니다. 활용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감상하고 마치 세계의 명화를 감상하듯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파리의 영국의 대형 박물관 유럽의 메트로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진본을 갖다 놨습니다. 진본 훼손될 거 우려하는 진본 못 갖다 놨죠. 전시할 때 다 진본 갖다 놨습니다. 정말로 모나리자 이런 거는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하 수장을 놔두고 위에는 모조품을 놔두긴 하는데 상시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전시할 때는 진본을 갖다 놓거든요. 그게 어떤 문화재에 대한 활용의 기본 어떤 개념이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70년, 80년은 그랬죠. 학예사들이 자기 물건이라서 자기 연구를 위한 그런 자기만의 자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물론 오늘 소개할 무관의 국보라는 게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개인이 이런 문화재를 아주 국보급 문화재를 갖고 있다면 당장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국보를 지정을 국가 권위에 의해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여자살인데 나는 국보 신청하고 지정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 문화재보호법에 해가지고 그거는 그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됩니다. 대신에 소유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국내에 해외는 반출을 못하고 국내에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재산권은 일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박물관에 수장고에 있는 수많은 전시관에 수많은 국보들은 그 국가에서 강제를 하려고 해도 박물관에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순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뭐 이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훼손돼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이 잘 모르다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왔고요. 올 초에 이제 책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국보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왜 어떤 것들이 국보로 지정되느냐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국보가 뭐냐, 보물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보물로 지정되는 건 뭐고 국보로 지정되고 되는 건 뭐며 안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예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고려청자 전 세계적으로 고려청자만큼 잘 만든 청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가져왔지만 여기서 아주 독보적으로 독보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뭐 고려 불화도 뭐 여러분 보시면 그 옛날 삼성디움에 지금 삼성디움에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아미타 삼성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기증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갖고 있는 특급 A급 있잖아요. A급 문화재는 국가에 기증 안 했습니다. 뭐 유럽의 인상파 이런 사람들 작품 세계 경미시장 갖다 놓으면 그 기본 500억 1000억 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이거 다 갖다 줘도 삼성에 딱 쥐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보리불의 대표작 아미타 삼전불이라고 그 인터넷에 쳐보면 아십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흠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회화 작품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금관 이런 거 있잖아요. 금관. 알마타 중동에 금관 같은 거 막 우수수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라 금관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술적인 어떤 그런 조형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 그런 제작 기법이 다른 어떤 비교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독보적이다. 그 다음에 형태나 품질, 용도 이런 게 완전히 특이하다. 이런 게 이제 예술적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겠죠. 돼야 되겠죠. 탑 같은 거 집 같은 거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100년, 200년 되면 국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최소한 기본 1000년 넘어야 되는 거고 미륵사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1호 석탑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선동여왕이 만든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보 미륵사탑은 선동여왕이 만든 건 아닙니다. 선동여왕이 만든 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에 미륵사가 가시면 알겠지만 익산에 탑이 이제 서쪽에 미륵사 탑이 있고 그게 국보입니다. 국보. 반 깨져가지고 반만 남아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복구를 해가지고 약간 옛날 모습은 없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완전히 상상으로 만들어놓은 최근에 만든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보공품이고요. 복제품, 보공품이라고 하죠. 있고 중앙에 옛날에 목탑이 있었습니다. 목탑. 그걸로 선동여왕이 만든 겁니다. 선동여왕. 발굴 조사에서 그런 게 이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발굴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제작이 굉장히 연대가 오래됐을 경우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륵 사탑은 목조탑에서 옛날 탑이 목탑이었었거든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불이 안 나고 이러니까 석탑으로 바뀌는데 이 미륵 사탑은 석탑인데 만든 방식은 목탑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호 석탑이라,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석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명한 인물과 관련돼야 된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뭐 쓰던 칼이나 대포 이런 게 바다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되면 그 이론은 여지없이 바로 국보입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확인만 되면.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총통 그 사기쳤는 총통 사건 있잖아요. 바로 국보가 됐습니다. 국보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청에 있는 사람 뭐 해군 관련된 대령인가 그 사람하고 그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보 그 번호는 비어 있습니다. 국보가 이제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 국보 번호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제가 국보로 지정 안 된, 근데 사실은 여기 아까 이런 기준들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뭐 오래됐다. 제작 기법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거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할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재 보호법에 뭐 오래됐으면 몇 년 됐다. 그다음에 뭐 제작 기법이 우수하면 뭐 제작 기법은 뭐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교수나 지금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각계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참여해서 그걸 이제 국보로 할 거냐, 보문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김명국 달마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국보 보문 아무도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쭉 소개를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옛날 미술 교과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 교과서에서 그 그림들 소개 많이 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그 국보나 보문이 아닙니다. 희한한 거는 보시면 좀 잘 넘어가면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경주에 저는 경주 남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또 저는 등산도 좋아해서 경주 남산 가면 뭐 한 번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경주만큼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없고 참 안타깝죠. 뭐 백제 관련된 유적이나 뭐 한성백제도 서울에 마찬가지지만 사실 유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훼손돼서 공주나 부여도 마찬가지. 부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신라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백제 유적을 철저하게 그냥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탑 유적이라는 게. 탑 조금 있고 그렇게 한데 어쨌든 지금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고려한테 그 나라를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 거의 훼손 없이 보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현정은 그 경순왕하고 고려 경주 김씨들 혈통이거든요. 사실상 그 뒤로는 왕건의 후예라고 해도 경주 김씨들이 거의 그 고려 왕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신라의 제2의 신라가 무방합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들이 많이 그 귀족의 상당부를 차지했잖아요. 김구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신라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남산에 가면은 바위 곳곳에 불상이고 조각입니다. 참 아름답고, 그렇죠. 경주 남산의 위대함을 알린 게 요겁니다. 요 석탑인데,
자, 이게 이제 조선 말에 오면은 여러분 경주 남산에 가면 목을 땡깡땡 잘라놓은 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누가 그랬겠습니까? 예? 일본적인 아니었나요? 일본은 불교 국가인데요. 아, 일본은 불교 국가입니다. 절대 불상이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 독을 분들이 됐나요? 아닙니다. 모르겠네. 조선의 유교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독실한 불교 국가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근세 와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시작하고 고기 대신에 피가 조만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민물장을 먹었는 거죠. 뭐 그런 역사는 잘 아실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만든 거 자기들도 염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나 경주 석굴암 이런 건 목을 안 잘랐어요. 경주 석굴암 목 잘랐으면 진짜 그 승리원 진짜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도 경주 석굴암 이런 거를 조선 한 중기 이후로부터는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초에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진은 이게 이제 주제가 달라서 안 가져왔는데 거의 뭐 절이고 모시고 뭐 석굴암이고 뭐 엉망진창으로 다 너무 무너져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그 불국사도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절 아닙니까? 근데 불국사도 뭐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석굴암도 이게 우리가 도움이 아니고 무너져가지고 이제 덮여있습니다. 덮여있고 겨우 얼굴 정도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1909년에 그 우체국가 그 장기 쪽으로 토암산이고 장기로 넘어가는 길에 그 길목 어디에 있습니다. 그 넘어가다가 잠깐 쉬려고 이제 그 집병원에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불상이 얼굴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제 구멍이 뻥 뚫린 데서 그래 그걸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그걸 이제 일본이 거의 이제 조선은 그런 개념, 유물이나 유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또가 그 강화도 가가지고 청자를 캐와가지고 그 고등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어떻소 이거 자기가 그건 어느 나라 자기요? 일단 어느 나라 자기요? 뭐 조선의 자기 아닙니까? 우리가 강화도 가서 캐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정도의 수준의 자기를 못 만듭니다. 나한테 사기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유물 관리나 그 다음에 특히 불교에 대해서 불교적인 방치하듯이 하고 뭐 부서지든지 깨지든지 신경 안 쓰던 시절인데 일본 애들 들어가지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이 야만 국가에 우리가 진출해서 이렇게 새 시대를 만들었다. 그걸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합병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계획을 세운 게 뭔가 물산공진회라고요. 조선물산공진회. 한일 합방이 이제 1910년인데 이게 1915년부터 9월부터가 10월달까지 2달간 했는 행사입니다. 그걸 하면서 경복궁을 다 허물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거의 사실 다 허물었어요. 건정전하고 경희로 빼놓고 다 허물었거든요. 다 허물고 거기 동궁이 거의 다 허물었죠. 허물고 거기다가 왜 허물었겠습니까? 이제 유교 국가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낙후되고 퇴보했다. 유교 흔적을 지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조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 일선동조론이라고 참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본이죠. 조선이죠. 같을 동자, 조상조자거든요. 그들이 한국을 병합하는, 침입하는, 뭐, 임진왜란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1910년대 조선 병합하면서도 그런 논리를 세운 게 뭔가 일선동조론. 조선하고 일본은 조선이 같다. 그거 우리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걔들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런 찬란한 문명을 같이 꼽혔던 고대를 오히려 망쳐놨다, 퇴보했다. 그거 망가버리고 같이 공동을 번영했던 공동의 조상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걸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상징 경복궁을 허물고 거기다가 그 고대의 상징들 있잖아요. 석굴암을 여기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1호 예술품이 석굴암 아닙니까? 그죠? 그 석굴암을 옮기려고 보니까 석굴암이 그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자재를 갖다가 장기항이라고 포항에 그 항구 고기 조그만 항구에 가져가가지고 그걸 다 배에 실어서 빙 돌아가지고 경성까지 와야 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 당시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돌이 중간에 깨지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석굴암 목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다 아는 거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때마침 경주 시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그걸 왜 가져가냐고 경주에 있는 걸 그거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연일 데스크필하니까 총독부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산 공진을 해야 되는데 대체품 찾아라 해가지고 그 당시 남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키를 더 하시라고 이게 아주 조선 불상이나 미술 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밑에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경주를 확 뒤졌죠. 뒤졌는데 유물은 다른 데는 뭐 별로 없고 남산에 가니까 유물이 막 골골마다 막 불상이 막 절비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장면입니다. 여기 새끼로 닫으시고 그냥 불쌍히 그냥 이렇게 절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게 찾아냈다기보다도 뭐 지나가다가 뭐 어떤 게 예쁘냐 제일 예쁜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새끼로 닫으시가 야 이거 경주 남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구나. 그 논문도 발표하고 이걸 공진을 해가지고 대공진의 그 사진을 보면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정말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훌륭한 작품이 경주 남산에서 왔다. 전부 다 경주 남산 가가지고 발굴 조사하고 그다음 보고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경주 남산 현황이 불적 현황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경주 일본이 자기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게 해가지고 어떤 하려는 행사에 자료를 불상 이제 출품작 폭 찾으려고 했는 것이 지금 경주 남산의 그런 그 역사 불교 유적 조사의 기본이 틀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삼릉곡이라고요. 삼릉곡. 경주 남산에 가면은 이쪽에 남산 서쪽에 거기 가면 이제 그쪽에 불상도 많고 그쪽에 가보시면 뭐 어떤 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삼릉곡 그 중에 하나가 삼릉곡인데 남산 서쪽에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석조 약사 열의 좌상. 석조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조고요. 그 다음에 약사, 약사는 부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부처가 여러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부처는 뭐 각계마다 부처가 존재한다는 만큼 부처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약사불은 이제 사람들이 병이나 병을 치료해주는 부처라는 뜻이죠. 손에 뭐 약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구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조 약사 열애는 부처라는 석가모니하고 같은 애 말입니다. 열애라는 거는 좌상 안에 있으니까 좌상이고. 근데 그때 세키노 다다시가 이걸 이제 경주 남산을 사사치 지지면서
남산은 이제 북쪽에 이거사지라고 있는데 지금은 다 그 당시에는 막 아무것도 없었겠죠. 거기서 바깥에 뒹굴 있는 이제 또 불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요건데요. 요건 이름이 경주 방형대좌 색조열애자상. 방형대좌라는 게 밑에 아침대가 방형이라는 게 네모난 뜻이죠. 네모난 데 앉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총독이 우리 잘 아는 대납치라고 아주 학력 높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주 순시를 하면서 요걸 딱 보고 계속 쳐다봤어요. 인물도 이렇게 좀 뭐랄까 부동부동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특별하게 생긴 불상이죠. 요걸 보고 계속 근심을 흘렸는지 한동안 쳐다보니까 경주에 요 관리하는 뭐 박물관 이쪽 저기 직원들이 이걸 대라우치한테 헌납을 하죠. 그 당시에 그 총독관제는 지금 예산동이라고 남산 이쪽에 북쪽에 저기 명동 쪽이고 예산동이라고 자락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총독관제 터라고 있습니다. 통감터. 옛날 통감이니까 그 자리에 그걸 놔뒀다가 그 1939년에 관제를 거기에서 이제 경복궁 북쪽으로 관제를 옮기죠. 옮기고 이것도 같이 이제 새로 신축한 총독 관제까지 이제 같이 안치하면 이사를 가가지고 그 총독 관제가 현재 청와대죠. 거의 구조나 근무는 안 바뀌었습니다. 총독 관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엄청 우리 욕을 하지만 욕할 것도 없는 게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아직까지 지금 뭐 특히 미술 이런 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 해놓은 걸 그대로 쓰고 있고요. 뭐 청와대도 뭐 구조나 지붕 몇 개 좀 받고 색칠 좀 하고 그 당시 총독 관제 그대로입니다. 주변 춘추관 이런 걸 새로 만들었지만 중간에 그 대통령 살고 있는 이런 데는 구조가 거의 똑같고요. 옛날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해방되고 나면 새로 뜯어가 짓든지 이렇게 하지 그걸 그대로 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1939년 옮겨놓은 이 방형대자 석조열애 자상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때 대라우치 갖다 놓은 그대로 지금까지 물려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걸 뭐 원래 있는 대로 이거 사진을 옮기자, 경기로 옮기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현재까지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옮기면 이거 사진은 턱이 없기 때문에 경주박물관을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경주 청와대에 한 번씩 가시겠지만은 뭐 이거 아니면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볼 게 있지. 청와대 불상인데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미남불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남불상. 왜 미남불상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뭐 이렇게 뭐 희하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미남에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그 지금도 아직 언론에 미남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설했죠. 왜 일본 애들 장난삼아 실없이 부르는 이름을 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느냐. 그리고 요즘은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만.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제가 언급하는 문화재 중에 가장 뛰어난 무관의 국보의 이 작품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저게 뭐 그냥 불상 같은데 뭐 저게 뭐 대단한 이렇게 문화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이게 석굴암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석굴암보다 더 시대가 오래됐고요. 재질은 쇠입니다. 쇠. 보통 불상은 돌이나 나무나 그냥 금동으로 하죠.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어서 금동.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이 쉬워서 나는데 철로 만드는 건 철을 가공은 지금은 철 가공하기 쉽지만은 그 당시는 700년이죠. 700년 당시에는 이 철을 가공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걸 독보적으로 이렇게 철로 이 철은 끓이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 쉽게 끓일 수 있는 가마를 만들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또 가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만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한 10개 정도 조그마한 도가니 같은 데가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붓다 보면은 식는 온도 같은 데가 다 깨지거든요. 근데 안 깨질 수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주름 같은 것도 얼굴도 보면은 아주 잘생겼고요. 예전에 해외 전시회 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현지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이런 불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가가지고 냈다가 그 당시 인기 좋을 때인데 뭔가 사진 딱 찍었습니다. 이건 뉴욕 청동불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동무상 많죠. 많지. 많죠. 예, 청동무상 많고 또 시대는 훨씬 더 시대가 앞서고요. 나가는 있어요. 그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네. 그것도 청동이지 않습니까? 청동. 금동미륵. 예,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 청동입니까? 청동이죠. 청동. 예,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은 거.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부처의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옛날 인도의 경전 보면은 우리 부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오코라고 뭐 털이 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구리로 무슨 유리 같은 거 표시를 해주고 불상 만들 때 머리는 곱슬머리부터 두고 그다음에 귀는 쭉 내려가 어깨에 닿이고 팔은 하도 길어가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불교 그 부처의 모습을 불교에서 그렇게 불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 우리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그걸 보면 굉장히 괴이스러워요. 그런 영향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삼국지도 보면 그렇잖아요. 유비 자비로운 유비가 귀가 귀에 닿고 손이 팔까지 내려오는 거 불교의 영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모습에 부처의 그 피부에서는 금빛이 나온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항상 금색을 칠하고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불상은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이 워낙 귀하니까 그걸 이제 그 청동으로 만든 거죠. 청동은 일단은 녹이 안 쓸면은 금색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푸르게 녹슬면 또 닦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들면 일단 거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박을 해야 됩니다. 불상 무조건 금색이어야 됩니다. 금색. 근데 지금 뭐 재료 같은 데 가면 금색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상태로 재질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철불로 만들어도 시커먼 철불로 만들어도 여기 위에 금박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금박을 했고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한 작품이가 제가 그 말씀드리면요. 철불은 지금 국내에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주로 그 남할선초, 남할여초면서 남할여초, 신라마을 고려초에 그때 중앙에서 어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때 호족 세력이 등장하죠. 고려의 건국 주체가 호족이지 않습니까? 호족 세력이 등장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어떤 종파가 이렇게 전례가 되는가 하면 선종이라고 자기가 참선하면은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선종은. 그래서 호족들도 나도 부처 해야 되겠다. 옛날에 신라 중앙의 귀족들 자기들끼리만 다 믿고 자기들 종교로 다 해버렸는데 나도 이제 불교를 믿어서 부처가 되고 싶다. 그러려고 절을 막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이랍니다. 근데 금동은 비쌉니다. 구리, 주석 이렇게 비싸거든요. 쇠는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 막 널려 있습니다. 쇠, 광석은, 철광석은. 그래서 쇠로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었는데 좀
형편없습니다.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존하는 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국보 보물도 많은데 생긴 거 보면은 철물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만든 철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어설프죠, 그죠? 대체로 보면 좀 그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일단은 형태만 부처를 형태를 따서 뭐 크기만 큽니다. 일단 크기를 키워서 뭐 재료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기가 많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고려초랑 신라 말일 때 그때 반짝 유행했던 철불인데요. 얘는 얼굴이 완전히 작게 생겼잖아요. 주름이나 이런 모양도 자세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은 일단은 석굴암의 모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일하게 한 점만 그렇고요. 나머지 50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 그 차이가 너무 나버립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 보통 중국에서도 이제 기록이 6세기에 철불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철불들은 10세기 이후 철불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일본은 13세기 이후에 철불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석굴암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석굴암은 그 삼국사에 나오는 그 기록에 따라서 8세기 중반이거든요. 근데 석굴암은 너무 완벽해요. 완벽함 자체도 흠이 될 수가 있는데 완벽하다는 건 뭡니까? 최고 정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점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태보를 예고한다. 우리나라 이제 불상이 석굴암을 적중해가 쭉 쳐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 숙도는 많이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는 또있기에 어설프다가 서서히 발달해가지고 석굴암 정점 딱 찍고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수법을 봤을 때 석굴암에서는 너무 노련해서 태보를 예고한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생동감이 넘치고 젊다는 느낌이 듭니다. 젊다는 느낌. 그래서 8세기 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8세기 초 같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불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약실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가셔서 보십시오. 제가 입에 침이 많으라고 이야기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얘는 이름이 통일신라 철조불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철조불. 시기만 대충 그때쯤이라고 짐작할 뿐 어디서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무 근거 자료가 없어요. 쭉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충청도의 보온사로 서산보온사라는 절터에서 절 중간에 그냥 수백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 맞고 이렇게 있는데 하도 그게 모습이 처량하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었는데 일제시대 때 보존을 위해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현장에 그 법인국사탑이라고 보훈사에 오래 계셨던 이제 고려 개국 초에 그분의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업적을 적은 비석인데 거기에 이 탑을 조성했는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불상이 이런 거는 이 뒤에다가 연도나 이렇게 새겨가지고 꽁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게 불상을 추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힘들고 그 중간에 불상 뱃속에 복상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넣어놓으면서 조금 기록을 일부러 남겨놓으면은 그걸로 추적하는 거죠. 근데 얘는 명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딱 나오는 거죠. 법인국사가 광종, 고려 4대 광종의 부병 장수를 위해 가지고 광종 제2시에 여기 구체로 말씀드리면 955년 광종 6년에 만들었다, 조성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보물인데 얘는 보물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보물인데 이건 국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못생겼지만 못생기고 뭐 그 많은 철불 중에 하나지만 조선연대가 명확하게 딱 찍혀 있으니까 옆에. 고려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 광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성기 왕 시대에 전성기 왕을 위해 가지고 법인국사라는 게 이 사람 국사입니다. 국사. 그 왕 나라의 승려가 가가지고 조성한 거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주 훌륭한 국보지만 뭐 이것도 우리의 어떤 불상 제조 기술을 갖다 확 동아시아에서 1위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1위의 철조불 제작 기술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불상인데요. 통일신라 시대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각 수준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뭐 퇴보하고 고려시대 오면은 불교 국가지만 불상을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화를 만들어요. 불상을 안 만들고요. 불상을 만드는 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할 목적으로 불상을 만들잖아요. 불상 갖다 놓고 예배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요만한 거 손만한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얹어놓고 책상 위에 그 다음에 기도 드리고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오면은 왜 고려시대에 훌륭한 불상이 없느냐? 그때는 모든 기술을 불화 만드는데 쏟았습니다. 불화라는 게 뭐 한 요만한 크기에 부처를 그려가지고 부처나 온갖 종류의 부처를 그려서 집에 이제 향 펴놓고 절하는 거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고려 불화에 빠져가지고 일제시대 다 가져갔습니다. 한국에 단 한 점도 불화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게 우리는 그냥 뭐 저거 뭐야 던져놨는 이런 거를 자기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그게 한국 불화인지도 몰랐습니다. 거의 80년대 와가지고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 중국과 좀 다르다. 중국의 원나라나 명나라 시대의 불화하고는 조금 뭐 결이 다르다.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고려의 불화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의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고려 대불화전이라고 그 80대 후반에 그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신문에 테스트피라고 난리 났습니다. 아무도 고려 불화의 존재를 모르는데 일본에 저기 가고 있다 자치하고 북치고 장구 치고 있지 않냐. 지금은 이명철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건이나 그 이후에도 이건이지만 하고 뭐 아무래 퍼시픽 이런데 좀 그 고려 불화에 나름 뭐 회수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사비를 줘가지고 회수해서 지금은 한 10몇쯤 있습니다. 국내에. 대부분 국보입니다. 수월 간원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쨌든 통일 신라 시대 때나 신라 시대까지는 고려전까지는 이제 이런 돌로 조각하거나 그다음에 뭐 청동 아까 금동도 금동 그다음에 철 이런 걸 했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통일 신라 시대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얼굴이 이렇게 풍만감이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석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최전성기 때 모습이 그래요.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엄숙해 보입니다. 불상이 엄숙해 보인다고.
이런 표현 기법이 불상을 엄숙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입술도 도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딱 입 다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경주 남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남쪽에 열암곡이라고요. 거기서 발견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여기 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여기 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위에 있었는데 이게 자빠져가지고 저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현재도 지금 이 상태가 있고요. 근데 굴러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변에 뭐 나무까지 뭐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넘어진 거는 아마 추측 그때 신라시대 때 넘어졌을 거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발견은 2007년에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나무하고 퇴적 뭐 이런 흙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뒤집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보이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근처에 절터가 있었는데 절터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에 밑에 돌 밑을 보니까 뭔가 볼록볼록하고 이렇게 깎아놓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 손을 집어넣으니까 얼굴 딱 만져지는 거죠. 코가.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얼굴을 여기 제가 탁 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면은 여기 딱 붙어 있죠, 그죠? 불쌍한 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가 이게 안 붙어 있고 여기 안 떨어져 있고 붙어가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갈았으면은 깨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벗어지는 거죠. 불쌍한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거리가 5cm, 5cm.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암곡 마예불은 이제 바위에다 새긴 걸 바위에 새긴 불상을 마예불이라고 하는데요. 5cm 떨어지고 이제 하나도 안 다치는 거니까 그 상태에 딱 고정돼가지고 그 이후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5cm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원래 상태로 모양을 딱 복원해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고 이제 연꽃 위에 이렇게 서 계시는 부처인데 뭐 얼굴이 좀 큽니다. 4등신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4등신밖에 안 됩니다. 왜 4등신인가 하면 석굴암도 마찬가지인데 불상은 큰 불상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관촉사 가시면 보시겠지만 그 노산에 거기도 보면은 불상이 얼굴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밑에서 예불하는 사람 봤을 때 여기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머리가 좁쌀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걸 키워가지고 밑에서 볼 때는 비례감이 똑같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불상을. 이게 지금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조계종 차원의 불교의 가장 난제입니다. 이게 세워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원래 자리에 이쯤에 있는 벼랑 위에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여기 안정도 문제지만은 이거 들고 80톤이거든요. 바위 무게가 80톤입니다. 그걸 여기까지 어떻게 갖다 놓는 거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저 발견했을 때 너무 재지 말고 2007년에 사실은 뭐 이런 쪽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박물관 이런 거 옮겨서 난리 났겠죠. 난리 났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반구대 암각화라고 있잖아요. 울산에 그 국보거든요. 그 청동기 초기 신석기 말기에 그 조각을 해놓은 동물 조각상이 조각해놓은 그림인데 그 처음에 70년대 발견했을 때 그냥 쭉 잘라가지고 박물관 갖다 놨으면 제일 좋을 건데 아직까지 놔두는 바람에 머리 잠기고 이러니까 계속 지금 가면은 흔적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초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존이나
활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관리가 뭐가 중요하냐. 원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서 온갖 그런 뭐 해소를 다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걸 놔두는 게 능사냐. 뚝 잘라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놓는 게 능사냐.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때 약간 뭐 권위주의 정권에 막 멋대로 할 때 아닙니까? 박정희가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 걸림이 해소 없는 법인에 잘라가지고 절벽 통째로 실내로 옮겨. 그랬으면 지금 생각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무시한 방법이긴 한데 연안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논의되는 거는 원래 장소 저 벼랑 위에 옮겨가지고 딱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 집안의 안정성은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여기 뭐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이 80톤이 이거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다음에 옮기는 걸 뭘로 옮길 것이며 계속 논의만 하다가 이거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돌 깨지고 심지어 뭐 홍수 나가지고 그런 데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많은데 이제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이상주의가 작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근처에 바로 옆에다가 새로 넣는 거 어떠냐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그 생각도 있지만 뭐 옆에다가 여기다가 뭐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일단은 뭐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직 문화재 이런 거는 뭐 얘기가 안 나오나요? 지정한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란공정? 이 속불이요. 이 속불에 대해서 뭐 문화재 지정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닌가요? 네. 못돼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수 단계라서 지정을 논의는 하고 있죠. 오셨어? 어디가? 난 화장실에 쉬는 시간인데요. 학생 오셨네? 일찍 안 가죠? 회장님, 회장님 2층 안 가셔? 2층. 다 끝났어? 저기 백내장 하면 저기 뭐야 안경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옛날에는 백내장 안경 하면 맞춰야 그래서 양쪽 다 쓰시고 한쪽 하고서 한쪽 얼마 있다가 쓰셨어? 경주 남산 그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밑에 이렇게 산전불 이렇게 뭐 해놓은 있었죠. 가봤는데 그거는 월드 속에 어떤 거였죠? 지금은 그게 약간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남산은 사서도 다 가짜 했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삼성불요? 예, 밑에 그런데 헷갈리네. 그리고 뭐가 조금 또 궁금하냐면요. 제가 이제 구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도 가보고 지금 그릇사지 그거 가봤어요. 그런데 정림사지도 그게 석불이면서 목조가 석탑인데 목조 형식으로 한 거잖아요. 소정방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최초 이흑사지 석탑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정림사지하고 그 연도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 그것도 궁금했고요.
가서 다 들었는데도 지금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헷갈리고 저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제 1석탑 1금당의 이제 대표적인 그걸로 해놨다고 굉장히 좀 멋있다는데 미륵사지 그거는 가서 이렇게 단인데 사선으로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복원해놓은 걸 보면서 선비용 같이 내가 막 제일 향기 잘 보이고 아무 기대했던 필요 것보다 없어. 그런데 뭐 우리 아주 동호회원들 부스들 그거는 약간 그런 감동은 조금 사실 들어왔어요. 오히려 거기 지금 한참 지금 복원 중인데 근데 지금도 뭐 최초에 맥주도 안 화장실 빠지잖아요. 이때는 그게 더 오히려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 연도를 어떻게 차리지가 조금 궁금해요. 정림사를 정림사가 예. 그때 석탑이면서 정림사 한참 후대 네. 한참 후대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조 형태로 지은 거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게 그거는 굉장히 보이는 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한참 후대고 거의 뭐 백제 부여 백제 이제 멸망 전에 그때 이제 뭐 했는 건데 형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조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걸 네, 이제 석탑인데 높죠. 그 전에 이제 그 미륵사지처럼 그런 의미를 둬가지고 그 기념품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많이 떨어집니다. 시대를 떨어지고 미륵사 일단은 그런 형태는 일단 이름이 첫 번째. 근데 거기가 그러면은 지금 미륵사지 그 본 석탑하고 새로 복원해 놓은 지금 한참 복원했으면서 그 위에 이쪽에 있는 가운데가 원래 그 목탑. 풍덕열 그게 가운데가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같이 물에다가 그 탑이 비치는 모양이 되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호수가 있던가요? 그 앞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은 그게 비추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서 그게 이제 그거를 그랬다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래 그게 사진을 많이 이제 찍어요. 못인데 전체가 다 못이거든요. 저 밑에 그 용화산이라고 기륵산이라는 거기 다 못인데 못을 메워서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었고 그래서 일부 못을 놔뒀겠죠. 놔두면 거기서 밑에서 보면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이제 거기는 미륵산은 금당이 3개 있고 그다음 탑이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 맨 중앙에 있는 금당을 짓고 목탑을 짓고 그 당시 목탑이 유행했거든요. 경주에도 뭐 목탑이 공영사 구층 목탑 그것도 백제에 와서 지어졌는 건데 짓고 그런 형태의 목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거 지금 현재 국보 미륵사탑 그 서탑인데 그거는 또 다른 밑에 다른 왕비가 지었고 무왕 죽기 전 2년 전에 짓는 거거든요. 병을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양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짓는 거예요. 짓고 그다음 이쪽은 그 후대에 또 지었는데 이거는 뭐 없어져 버렸고 목탑을 붙어버렸고 미륵사 탑은 괜찮다가 벼락을 많이 맞았거든요. 벼락 많이 맞았는데 영덕인가 벼락 안 맞아서 그때 반파가 되었거든요. 아이고 누구야 김윤정이라고 알죠? 일본이 와가지고 더라고 여기. 우리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옛날 사진 보면 여기 위에 돌 하나 얹어져 있거든요. 김윤정이라고 화학 박사인데 넘어지기 직전에 일본이 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최근에 시멘트 다 뜯어내고 네이버 다니고 어디 알바하러 다니고 그걸 했는데 밥도 약간 뭐 하고 모양은 이쁘게 안 됐습니다. 예, 좀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기술을 너무 많이 해주는데 2년을 보면 이제 봉국사에는 우리 성남에서 봉국사는 이제 신경을 하나 띄워냈어. 절 그런 사찰로 되게 유명한 제적이라 아이들이 이제 많더라. 시설이 저기 좋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가감배치 같은 거 이렇게 어른한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말하면 더 오히려 이렇게 저기 여기 지원장에서 안 봐도 탑은 이렇게 부처님이 그리고 보통은 나중에 사리를 보셨는데 병원에 이제 그뭐 하는 정장 같은 거 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하고 어떻게 동갑이고 쉽게 말해줘도 맨 처음에 이제 육주문 지구를 앞에 들어가는 무슨 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탑이 있고 얘기해주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어른처럼 얘기하면 애들이 지루할까봐 어떻게 제일 탑을 얘기해야 되나 그게 지금
아무리 교육보다 자기도 얘기 딱 그 전에 그저 중국이라고 저가 이제 법당에 부처님 상을 모시러 그래갖고 법당에 이제 친해졌는데 거기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고 전화 안 받으면 드리고 죽는 거야. 그다음 마당에 부처님의 살이 문안 살이가 없었어요. 진살이 그래봐야 뭐 진이도 의심스러울 텐데 진살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진살이 있는 그 형이야. 진살이 모신 법당을 뭐 어느 날 전화 안 받아 정밀보험이라는 데가 안 받아. 있긴 있어요. 조금 뭐 네. 있고 근데 뭐 하지만 웃는 보다는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탑안에는 항상 아까 스커탑도 그 안에서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대단하게 나왔다는 그 경제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경제는 예비군 총대장, 예비군 소대장, 불교. 뭐그 동네 불교 계통의 경제인데 그때 유행하던 고려시대 때니까 고려초에 군사분과 소식도 그거를 뚜껑을 열고 안에 그 우리딸이 하고 넣는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처럼 지금 뭐 모든 우리나라 탑을 다 뒤져가지고 안에 몸체를 조사하면 안에 산이 안에 불경 뭐 불경 조각은 책 같은 거 못 넣는 거 멜번이가 터졌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만이 17,000명, 18,000명 확진자가 나와요. 대단하게 그 문제 사람들이 신경을 안 해도 말하는 게 많합니다. 그냥 생각을 보고 뭐 그런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체도 부처님 말씀이 참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단에 보통 살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그 당시에 경장 같은 거.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거. 부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피곤할 때는 지나서 얼굴 내면이라도 한 몇 시간 두고 살아야 되고 그게 최고다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주변에 나는 물기가 안정하지 이런 필요도 없대요. 그때 늙어도 늘이나 밤새 사상들 늘어나자. 잠깐 전통 들어오면 잠들고 사상하고 시간 자고 일어나고. 죽고 난 다음에 신체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상하고 그 힌두교 사상하고 힌두의 전통을 따르는 전례 종교 스키가 먹어가자고. 그런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제로 뭐 부처님 그 살인 아예 죄도 가져가고 그다음 죄를 담았던 병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뭐 절트 주변에 있는 화장터 주변에 있는 걸 다 가져가가지고 첫 번째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뭐 성장하고 비슷한 주변을 가져가서 아쉬워지고 우리는 살을 가져오거나 그걸 가지고 살인 진짜 병 조각 그다음에 제 조각 이런 거 엄청 귀하게 모시니까 그거에 받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모셨다고 해가지고 인도는 제가 이제 인도 가봤는데 문화원 깊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맞는데 막상 인도 가서는 불교의 자체를 힘든 게 없고 다른 교들이 오히려 불교 신앙은 반대잖아요. 그게 너무 망했죠. 그때 불교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문화원 이사가 있었는데 그 원장님 취임된데 취임이 그 저기 뭐요? 많이 또 밀렸지? 시간이 좀 지체돼서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24명? 26명? 이런곡 바이블은 어떤 뭐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제대로 복원돼가지고 우리 또 경주감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재질은 금동입니다. 금동이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 비싸겠다.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아까 다 저런 거 다 기본 수백억 합니다. 수백억. 또 가격을 따지면 뭐 제가 주려면 한 몇백억 줘야 이거리 같은 사람은 한 500억 쓸 겁니다. 500억. 그 금동관은 보살자상, 금동으로 만든 관음, 그 다음에 보살이고요. 좌상 앉아 있는 거고요. 관음보살은 뭐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세음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들어서 다 해결해 준다. 관자가 볼관자긴 한데 세상의 모든 아픈 고통이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봐서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관세음이. 관자재도 마찬가지. 자유자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들어준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관자재. 같은 말입니다. 관자재, 관세음, 관음. 관음보살은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보살입니다. 보살은 이제 부처가 되지 못했지만 부처처럼 부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에 있는 존재를 갖다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음보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런 분 보면은 이제 몸매가 여자 몸매입니다. 관음보살 수을 가는 보면은 몸매가 굉장히 마야 부인처럼 이렇게 아주 그것도 옷도 시스루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가? 그래 싶어가지고 얼굴을 딱 보면 여기 콧수염이 쫙 나 있습니다. 콧수염이 얄팍한 콧수염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인가 남성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관음보살은 법화경에 보면 구원을 원하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원하는 사람이 여자는 여자로 나타나고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남자는 남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만들려니까 여자 몸을 하고 있고 얼굴은 남자 얼굴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음보살의 종류는 많습니다. 수월관음. 관음보살이 사는 데는 보타라카산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섬에 인도 스리랑카 그 주변에 있는 섬에 삽니다. 그래서 섬에 사니까 주변에 물이 항상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세트를 해가지고 이제 달을 항상 옆에 밤에 선제동자라고 관음보살의 수발을 드는 친구가 있는데 저만한 동자인데 거기가 이제 관음보살 찾아가면서 그런 장면에 그런 경전에 이제 달도 나타나고 이런 그런 경전에 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 물숫자 달월자 해가지고 그런 관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관음에 원래 이제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거고요. 천수관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음보살 자유자재로 도와주고 듣고 도가 도와주고 하니까 손이 1000개입니다. 1000개. 천수관음 춤도 보셨지만 천수관음이라는 게 있고 11면관음 여기 11면관음인데요. 이거는 경주 불국사에 있는 그 불상 뒤에 있는 조각입니다. 이 머리가 많지 않아요? 좀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머리가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게 자기 얼굴하고 해가지고 11개입니다. 얼굴이. 그 얼굴이 많으니까 자유자재를 봐서 고통을 해결해 준다 이런 뜻에서 천수관음 11면관음입니다. 11면관음. 그 외에 양유관음이라고 있고 양유관음은 이제 그 버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이제 교화를 한다. 이래서 양유관음. 백의 관음,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관음, 그다음에 유희관음도 있고요. 유희관음이 구름 타고 다니는 관음입니다. 하여튼 성관음, 성스러운 관음이라 해가지고 성관음이라고 부르고 관음이 수십 개. 하여튼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종류를 나눠가지고 우리의 모든 각종 해당되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위로해주고 도와준다 이런 뜻에서 관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얘는 보통 우리나라 관음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티베트 불교 가면은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해외에 티베트 불교 조각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좀 짚고에 왼손을 짚고 오른손을 무릎 올려가지고 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름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교는 그거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런 의미가 우리가 들지만 이런 불교에서는 약간 관능적입니다. 관능적이고 그런 삐딱하고 불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티베트 불교 원나라 시대의 티베트 불교 영향인데 그 이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복잡물하고 밑에 섬유 조직 이런 거 조사해 보니까 뜻밖의 15세기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15세기 같으면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해가지고 한 거의 1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명품을 만들 정도로 조선의 불교가 발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신기합니다. 조선 그 전기 중기 이전까지는 조선에도 불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이제 문화재를 볼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불상만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 자료에 넣은 이유는 불교의 어떤 경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넣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봉우리 가면 비로봉이라는 게 많습니다. 비로봉. 왜 비로봉인가? 비로잖아. 네, 비로자나불에서 유래한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우리나라의 불교의 주요 큰 흐름의 종파가 화엄정이죠. 화엄정. 화엄정하고 나중에 선정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지금 화엄정 종파에서는 참선을 하고 그 스님들 하는 거나 들어가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선정의 영향이고, 화엄정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삼매의 상태에서 뭘 보십니까? 연꽃밭에 하나님 연꽃밭에 그런 조화된 그 세계를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 이상세계 중에 하나가 연화장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연화장의 세계에서 보면은 오만 그때 다 있어요. 나뭇잎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그게 하나의 조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장면이 다 자기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다. 꽃으로 화음이죠. 꽃으로 이렇게 장식된,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장식된 그런 세계가 내가 진짜 추구하는 세계다.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이게 불교를 갖다가 그런 불교를 추구하는 게 화엄정입니다. 화엄정. 그래서 이제 화엄정이라는 데가 이제 그 세계를 딱 보니까 너무 밝았다. 그래서 광명의 세계다. 광명의 세계는 어떠냐? 광명이 빛이 비치면은 구석구석 다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어두운 곳을 없게 만들어준다. 그건 마치 진리와 같다. 진리라는 게 전 세계 진리가 이렇게 통해서 어두운 곳을 잘 모르는 진리가 아닌 곳을 진리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처를 진리에 붙여 광명에 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엄정은 그 빛의 부처라고 할 수 있죠. 비로자나라는 게 이제 인도만에서 유래했는데 버머에서 그게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광명. 그래서 비로자나인데 한자로 바꿔가지고, 비로자나는 그 구분이 쉽습니다. 이게 그냥 지인이라고 해요. 직원이에요. 직원이 수인이에요. 수인이 손의 모양이 오른손으로 중생계를 싸는 거죠. 부처가. 아미타는 뭡니까? 아미타.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처가 세 개 있죠. 석가열애, 석가모니 부처, 그 다음에 비로자나, 그 아미타가 있어. 아미타. 남아미타불이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옛날에 소림사 영화 봐도 아미타불 이러잖아요, 그죠? 소림사 중들이. 아미타불은 나무라는 게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그래서 고려 불화에는 아미타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갖다 놓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 부처를 많이 모셔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비로자나는 광명의 부처, 연화장의 세계의 부처인데, 이게 화엄정은 왜 이렇게
다른 종파를 다 밀어내고 최대 우월적인 종파가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들한테 잘 맞는 그런 종교입니다. 화엄정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큰 통일이나 균형을 만들어내는 걸 추구하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특히 이제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백제나 고구려나 그 후손들이 딴 생각 묻지 말고 이 종교에서 이런 걸 추구하니까 화엄정에 따라가지고 신라로 통합해라 이런 뜻에서 화엄정이 굉장히 융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 뭐 그때도 여러 가지 종파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다 남은 거는 권력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남을 통해 가지고 고려 내지는 뭐 조선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종파를 추구합니다. 화엄정. 그래서 화엄정은 지금까지 잘 아주 번창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 화엄정의 최대 부처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는 뭐 철조물로도 만들고 뭐 석불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고, 특히 이런 석조 같은 경우에 비로자나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고려말 그 다음에 조선 초에 많이 만들어졌고요. 죄송합니다. 신라말 고려초에 많이 만들었어요. 신라말 고려초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기 이제 동화사에 가면 요번 기록이 있습니다. 민해왕 신라 민해왕이 피살당하잖아요. 피살당하고 863년에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명문에 복장 명문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뭐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가 거의 똑같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게.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체로 놔둔 건 아닙니다. 여기다 다 위에 색칠을 하든지 해가지고 금방을 입히든지 해서 금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조선 말에 보면은 이렇게 금색을 안 입히고 여기다가 막 흰색을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상 보면 이런 데 막 빨갛게 칠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석굴암도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 보면은 흰색을 칠해놨습니다. 머리는 까만색, 입술은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있거든요. 사진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금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석등도 우리나라의 석등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석등이 280개 정도 됩니다.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일본 조금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석등이 유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석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진리를 뜻하잖아요. 빛이 쫙 비쳐가지고 무시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불교에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등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등불이. 옛날에 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짐승이나 불 꺼져 있으면 짐승이 달려들죠. 호랑이도 많고 범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표범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당에는 밤에도 예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당 앞에다가 거대한 그 석등을 놔두고 여기 불을 지핍니다. 지펴가지고 근처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속의 어두운 그런 무지의 공간에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써 부처의 그런 진리가 온 세상에 다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석등에 담고 있습니다. 석등은 얘는 뭐 화엄사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이고요. 이게 크기가 6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등이고요. 사람 옆에 있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작아 보이죠. 이런 거는 한 3m 되는데, 이건 개성 현화사라고요. 그 고려 현종이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 죽고 난 다음 명복을 빌기 해가지고 큰 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개성에 있는 현화사인데 현화사 법당 앞에 석등을 딱 설치했습니다. 현화사는 언제 불탔든지 뭐 훼손됐는지 뭐 아무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불탔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문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현화사에서 그 불에 그 불사 행위, 불교 행위를 하다가 예불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질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현장에 이게 남아있던 거를 일제시대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포나 보물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 현종이 만들었다는 그 기록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국보로 충분합니다. 고려 현종이 만들었어요? 네, 현종이요. 네. 동국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고려 현종 때. 네. 현종 때 불을 절을 마시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왜 국보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보물로 등재가 안 되고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국립박물관에 있다 보니까 아 그건 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국보로 지정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기사도 쓰고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신청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하기야 뭐 인허가 갖고 있는 애들이 끝발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보존은 잘 되니까요. 자기들 갖고 있으면 거기 뭐 국가기관인데 누가 와서 뭐 깨고 뭐 깨거나 뭐 아니면 더블 보존이 잘 되고 있으면 자기들도 해갖고 연구 실적을 하고 자기들이 해갖고 보물로 등재해주면 자기도 저기 뭐 굉장히 그 어떤 저기 자존감도 높아갈 건데 왜 안 하고 가만히 그 있어? 잘 말씀하셨는데 왜 국립박물관에서 그 문화재 지정을 갖다 꺼려 하는가 하면 예. 꺼려할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 지정이 되면 예.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나와가지고 점검을 필면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한다 이거지. 관리 감독합니다. 껄끄럽다 이거. 그 다음에 수시로 보고서 내라 그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 같은 거 제재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이게 박물관이라는 거는 전시를 먹고 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것만 전시해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지. 해외에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해외 물건을 그 출품자 가져와가지고 같이 전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획전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세계 주요국의 박물관은 하나의 박물관에서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좋은 물건을 저기 뭐 유럽에 아주 훌륭한 그 예술작들을 가져오려면 모나리자 가져오려면 우리나라에 그거에 걸맞는 문화재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 서로 빠뜨려요. 빠트가 되죠. 되는데 보내주려면은 국가에서 노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만약에 지정이 돼 있으면. 지정 안 된 거는 그렇게 돼 보내는 문제 안 삼는데 지정 문화재는 까다롭고.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주고 거절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검정비료 보살 방가사에서 메트로 전시회 보내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하기로 하고 계획 다 잡아놨는데 문화재청장이 그거 못 보내준다. 보고 싶으면 와라. 와서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물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거로 또 오히려 또 소극적입니다. 지정하는 데 대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관할 그 저기 인허가청이 서로 그 다르니까 결국은 파워 게임이네. 파워 게임일 수도 있고 자기들 주장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또 자기가 소장기관이기 때문에 소장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구도 해야 되는데 연구는 뒷전이고 일단 국민들이 와서 막 수장 와가지고 들달보고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입장도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근데 그거를 국민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조율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합의점 찾아내야 돼요. 국민의 관점에서. 자기들끼리 주장하면 안 되고 국민의 관점에서. 시간은 거의 10여 분 남았는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해서 고려 정병이라고요. 이건 국보인데
보십시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는 녹이 좀 썰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쁜데 원래는 다른 색깔입니다. 녹이 쓰기 전에는 청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금색인데요. 금색보다 이게 훨씬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화재를 예술품 중에 시간의 예술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금방 만들었으면 안 이뻤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얻었습니다. 이건 물가 풍경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건 그 청동 위에다가 홈을 파서 얼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물을 담는 병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이쪽을 꺼내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좀 시원해진다 그럽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병 모양을 이렇게 군지형이라고 합니다. 군지형. 새부리 모양이라고요. 깔때기 새부리 모양. 이런 형태로 군지요? 군지 새 부리 모양. 네, 새부리 모양. 아, 근데 이거는 군지형은 삼국유사에 전파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 그 중국의 승려가 의상대사한테 이걸 선물했다고. 근데 자기 중국 정병이 아니고 인도 정병을 갖다 선물했다 이런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군지형 정병은 인도에서 바로 중국을 안 거치고 인도에서 바로 넘어왔다. 인도에 이게 이런 정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병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정병이 있을 필요 없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열대지방에서 물을 차게 먹기 위한 이런 형태의 정병이 필요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 잠깐 유행하다가 이제 이것도 사라졌는데 지금 아직도 지정 안 된 것 중에 얘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얘는 녹이 좀 예쁘게 안 쓸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고요. 무늬도 똑같아요. 녹이 좀 예쁘게 안 쓸었어요. 보관이 좀 이상해서. 이것도 청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는 청자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청자로.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국포, 지금 사실 당장 국포로 쓰여야 됩니다. 이건 아닌가? 그게 정병이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를 봐야 되는데, 분청사기 보면 우리 모양이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이런 모양의 분청사기 많이 보셨죠? 이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분청사기는 청자에다가 위에 백토를 이렇게 화장하듯이 발라가지고 긁어낸 겁니다. 그 다시 구운 거거든요. 구운 건데, 이게 이제 고려가 이제 성리가 아주 발달하다가 외국어가 창궐하니까 고려 말에 청자 생산하는 강진이나 부안 이런 데 청자 도사 그 기술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가마를 만들어서 막 구웠는데 위에 송기를 만드니까 옛날 청자 만들 때 위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라 더 이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막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그림이나 창의적, 대범하고 익살스럽고 이런 자기를 만들죠. 모양도 보면은 여기 납작한 모양, 자라연 밑은 납작하고 옆은 납작하고 심지어 장구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주가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동포나는 이런 그런 형태도 있고 형태를 막 형태나 모양이나 무늬나 그 어떤 의미 있는 것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14세기 조선 건국때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분청사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딱 보니까 일본의 쇼군들 일축을 딱 보니까 그때 일본에는 다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병이나 뭐 다환 이런 거 보니까 막 환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동네나 이런 통해 수출 일본 됐는데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도자기를 우리 다 가져와라. 우리는 그 내막도 모르고 왜 일본 애들이 도자기국 도공들 다 들고 가냐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가서 도공을 다 훔쳐간 겁니다. 납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 끝나고 군청사기가 없어집니다. 동들이 없기 때문에 군청사기가 없고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형태 뭐 백제나 이런 형태 자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일본은 17세기 이후에 도자기 선진국이 되어버리잖아요. 일본이 가서 한국에 동들이 가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유럽에 수출해가지고 유럽에서 도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일본이 그 도자기 원조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그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인데 뭐. 분청사기라는 게 여러 가지 기법도 아까 그런 기법도 있고 도장 찍어서 만드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화문이라고 해서 도장을 꽉 찍어냈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지정문화 국가문화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국보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만 국보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호림박물관에서 갖고 있어서 민간에서 국보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아직 뭐 제가 볼 때는 분청사기에서 국보 보물 지정해도 한 200건 이상은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정도로 문풀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물 지정 바로 보물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그림 보면은 이거 누구 그림 같습니까? 이중섭 그림 안 같습니까, 이중섭? 네, 이중섭이고 이런 추상주의,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단순한 형태, 현대 미술의 주된 조류입니다. 그게 14세기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미술 형태를. 그래서 분청사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 많이 알려지면 잘 알겠죠. 그죠? 이 사람 많이 언론에 많이 소개했는데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초상화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초상화 쪽에는 국보도 마찬가지지만 뭐 변철 기자가 초상화 쪽에서 뭐 한 2, 3등 한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초상화는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였거든요. 초상화를 아주 사진과 똑같이 정교한 초상화를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아직 셀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고요. 강남 중에. 옛날에 사당 지어놓고 거기에 그 신주 모시고 뭐 신주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학생부 학생 신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옆에는 뒤에는 초상화를 모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사당을 칠 정도 되면은 공신이나 아주 국가의 공을 많이 세우거나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 분이겠죠. 그러면 초상화를 그려주거든. 도화서에서 궁궐 도화서에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사당에 그려놓습니다. 왕도 마찬가지. 왕도 죽으면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걸 어진이라고 합니다. 어진. 이 초상화는 세조의 초상화입니다. 세조.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관상에 보면은 뭐 세조가 이리상이니 뭐 이야기하고 뭐 이정재 나와서 폼 잡고 이랬는데 이정재하고 하나도 안 닮았죠. 안 닮고 그다음 이리상도 아닙니다. 이게 보통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퉁퉁하고 뭐 좀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뭐 심지어는 뭐 김정은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 영양 상태가 좋아서 입은 작고 수염은 없고 코도 작습니다. 이런 형태의 근데 지금 어진이 얼만큼 귀중한가 하면은 어진이 지금 남아있는 게 태조어진, 세조어진, 그 다음에 영조어진, 영조 세자 때 연인군이라고 합니다. 연인군, 왕자 때 연인군 어진, 그 다음 철종어진 5개밖에 없습니다. 다 붙었어요? 다 붙었죠. 그래서 세조어진이 최근에 경매에서 나와가지고 다행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진 때문에 우리가 세조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태조 어진은 약간 야무지게 생긴 어진 알죠?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어진 있고, 그 다음에 철종 어진은 눈이 모자 군복 입고 눈이 약간 옆으로 사시 모양으로 있는 사진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 이단 김원호라고 도화서에 마지막 근무했던 이제 화가인데 세조진을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일제 감정이 때니까 세조진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세조진도 그 김원호가 그린 세조진도 불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김원호가 이거는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색칠. 이걸 초본이라고 초본 스케치본을 자기 갖고 개인 소장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세조진을 그릴 일이 있을지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 김원호가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기 다른 뭐 그림 작품 김원호 뭐 동양화백 또 이제 한국화 쪽의 화백이니까 다른 개인 그림하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다 사간 겁니다. 사갔는데 갖고 있다가 2016년에 경매에 출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경매 시초가가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살라 그러다가 그리고 뭐 8천만 원 아꼈나 싶어서 한 1억 정도 하겠죠. 뭐 계속 저걸 하면은 계속 부르면은 가격을.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개인이 안 가져가고 고궁박물관에서 사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궁박물관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단 김원호인데 세조진 뒤에 있습니다. 그림 비슷하게 생겼죠. 옛날 요 그림만 있었거든요. 이건 없었고 그때 세조진이 요거 가지고 막 어떻게 생겼을까 막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딱 나와버리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항복의 초상화인데 최근에 기증품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백사 이항복 아시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하여튼 초상화 관련돼가지고는 진짜로 이항복 이런 거나 뭐 이항복 이거는 일반 위인이니까 그렇더라도 세조진 초본이죠. 물론 저런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선왕의 그 아까 역사 인물로 관계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특히나 그걸 사진이 없던 시절에 사진을 대체할 수 있는 조상화라는 게 참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천억 정도 가격을 따지면 원래 이제 국보 가격이라는 게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희가 국보 가격을 아주 후하게 쳐줬긴 했는데 아니 제 같은 경우 저 가치를 따지자면 뭐 1,000억이죠. 그 다음에 한글 해례본 1조라 그러잖아요. 1조. 예. 그것도 문화청에서 옛날에 국감할 때 해례본을 얼마쯤 가치가 있냐 물어보니까 뭐 국민적 어떤 그런 정서나 뭐 여러 가지 뭐 한글이 파급된 효과를 따졌을 때 최소 1조는 줘야 되지 않냐. 이게 그때 문화청장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국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제사들의 가치라든지 뭐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이나 혼이 여기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했던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TV 식품 명품은 약간 너무 그 어떤 판매 가치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생각도 약간 가끔씩 해봅니다. 아이고 장시간 두섭시 말씀드렸는데 재밌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어진 이쪽에 수염을 안 그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염이 없어서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니 그 내신하우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수염하고 굉장히 저들이 눈보는 않거나 면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옛날 사람. 수염을 다 길렀잖아요. 우리 그 조상을 그리는 가장 기본 원칙이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고요. 틈 하나 잘못 그려도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왜 털이 없냐? 그 세조가 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털이 안 그려졌냐? 무무증이라는 얘기요?
그렇죠. 모모적이죠. 털은 있습니다 여기. 털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됐죠. 아, 그래요? 이게 전준 씨가 털이 적은 걸로 그 여러 번 그런 게 논의가 되는 게 나오거든요. 기록에. 저 전주시인데 털 많은데. 그걸 뭐 다른 피가 좀 섞이셨겠죠. 왜 타그랬나 보지. 왜 따라하셨는데. 아니 그 지인이가 몰라. 어진 하가루는 제가 기억나는 게 최영신 그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영신도 어제 고종하고 순종 어제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가 또 나서 저기 뭐야 털이 별로 없다는 얘기 오늘 또 배 기자님한테